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 오늘은 다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 이제 미국 쪽 금리가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미국 증시도 사실 오늘 장중에는 약했었는데 선물 시장에서 지금 또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선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장중에는 마이너스 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국내 증시는 좀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락이 지금 이제 하락이 다 끝났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진짜 반등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거의 끝나갔고 이제 다시 한번 좀 크나큰 이제 하락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매크로나 좀 기술적 분석이나 밸류에이션 데이터로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이제 좀 기침하거나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한 0. 거의 9%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오늘 개인이 약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변동은 없었고 이제 기관이 한 4,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그냥 사실 장중에는 좀 약간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다가 사실 다시 이제 매수를 돌리면서 거의 외국인 움직임하고 같이 갔었죠. 거의 보합 정도 수준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마이너스 400억, 개인 500억이면 사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그냥 사실 수급의 변동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약 한 1,500억 정도 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또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이제 현물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한 1조 4천 정도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사는 듯 하다가 다시 매도를 하면서 지금은 그냥 거의 포지션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보시면은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 장 거의 한 23조 정도 개인이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봤을 때도 개인만 계속 사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부터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다르지 않고요. 장기 수급은 단기로는 여기는 현선물다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2015년부터 본다라고 치면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 사실 근데 2001년부터 보더라도 여기는 거의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밸류에이션 쪽을 살펴보면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 은행 금리로 치면은 예금 금리 같은 그런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금리를 이제 채권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하면 보통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누면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두 모델 다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고 주식이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주식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주가는 오히려 최고치다. 그러니까 최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일드갭이나 이제 페드 모델이나 둘 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사실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다 고평가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도 고평가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원래 같이 가다가 좀 이격이 나 있는데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가 되어 있죠.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결국 양적 완화 끝나고 지금 QT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차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 다 고평가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고평가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은 보시면 이제 일단 먼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11일, 12일 뭐 요 정도에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한 16조, 한 6조 정도에서 한 16조니까 한 6천억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일단 뭐 절대 규모 자체도 뭐 줄어들었어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신용 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높았다가 이제 빠질 때 다 끝이 좋지 않았죠, 사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추세다.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크로 밸류에이션 먼저 보면은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뭐 다 사실 결국은 추세적으로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기 추세가 좋아지고 있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데이터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고요. 이제 고점들을 이렇게 넘었다가 뭐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총과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데이터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과거 고점들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뭐 두 나라다 보실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이제 이동평균선을 넘어 있으면 위험 회피 구간, 내려와 있으면 위험 선호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넘어가 있죠. 200일 구간은 위험 회피다. 장기 추세는 보여지고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중기도 위험 회피고 50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도 위험 회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뭐 여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부동산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기 때문에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뭐 오늘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표 이제 코스피 ATR 같은 경우에는 이거 똑같이 이제 하일드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평을 넘냐 안 넘냐고요. 이건 변동성 지표인데 뭐 살짝 밑으로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험 선호다라고 보실 수 있기는 하고요. 데이터상 빅스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ATR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위험 선호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도 살짝 내려와서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저는 이렇게 턱걸이로 걸려 있는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 정도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살짝씩은 하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될 단계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약 1.7%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제 증시에는 계속 악재가 될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간단하게 일단 보기 전에 이제 데이터들 좀 보면은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거고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닷컴 버블 때만큼은 아니지만 최고치를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여전히 아직까지 고평가다라고 S&P나 뭐 나스닥 둘 다 보여지고요. 윌시어 5000 시총으로 봐도 뭐 고평가 영역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윌시어 5000을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평가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P를 미국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증시가 조금 더 고평가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도 이제 코스피를 M2로 나눈 걸 보시면은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높은 편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거의 2008 금융위기 정도 수준까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높진 않지만 뭐 조금 더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추세상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사실 증시가 사실 계속 못 올라갈까 오히려 빠졌는데 계속 고평가는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사실 보실 수가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러면 결국 금리가 중요할 텐데 이제 금리는 결국 빠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제가 좀 어제 오늘 계속 잠을 좀 어제 오늘은 아니죠. 이제 어제랑 그저께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지금 좀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좀 오늘은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뭐 두 가지로 볼 것도 없고 그냥 예대율로만 봐도 뭐 크게 뭐 사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저번 주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쪽은 사실 그 영상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길수록 제가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영상 길이 긴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미국 기준으로 다 예대율이 100%를 찍었던 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완전 박살이 났죠, 결국.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막 다 안 좋다 하지만 뭐 사실 예대율이 코로나 때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뭘까요? 사실 여기서는 돈이 이제 더 이상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진짜 유동성 위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풀릴 유동성이 오히려 더 많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풀릴 유동성이 더 많은 단계인 거죠. 풀릴 유동성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금리는 더 올라가고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반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요. QT가 돼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저번 주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설명드리자면,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QE, 이제 양적 완화, 돈을 푼다라고 소위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는 이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QE는 실물 시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QT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 긴축이다라고 표현은 많이 하지만, 뭐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실물 경제로는 돈이 흘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이 예금이 대출로 치환되는 거잖아요. 결국 예대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융시장의 예금이 이제 실물시장의 대출로 나간다, 아니면 소비가 된다거나 대출이나 소비가 돼서 이게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QE는 그냥 예금만 늘었다. 대출은 뭐 변동이 크게 없죠. QE를 한다고 대출이 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향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는 빠지고 세상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데이터적으로는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크로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좀 차트 쪽 살펴보면, 이제 일단 뭐 국내 쪽 먼저 얘기를 하고, 아니죠, 오늘은 그냥 니케이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고 국내를 한번 오히려 보도록 하죠. 결국 니케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파라고 봐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오파 고점을 치고 나서는데, 니케이는 뭐 그렇게까지는 사실 이 앞 파동은 깔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파동의 위치를 봤을 때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A, B, C로 결국 B파가 나오고, 여기부터가 결국 엘리어트 파동상 마지막 조정 단계인 C파라는 겁니다. 그럼 C파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죠. C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뭐 사실 이견은 없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누가 여기 봐도 여기가 1파입니다. 뭐 1파 안에서 1파든 뭐 큰 1파든 누가 봐도 여기는 일단 1파예요. 근데 이게 1, 2, 3, 4, 5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여기랑 여기가 겹친단 말이죠. 엘리어트 파동상 겹치면 안 되죠. 근데 가끔 실제로는 겹치는 경우가 있지만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면 유로스톡스도 겹치고 겹친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닐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럼 여기가 1이구나 라는 거는 여기서 캐치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여기가 2겠죠. 당연히 반등, 그 다음 반등 파동, 이제 조정 파동이죠. 사실 이제 내려가는 게 지금은 충격 파동이니까요. 이제 주추세 파동을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 이제 그 추세를 약간 조정하는 파동을 이제 조정 파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려갔던 게 그럼 3이겠죠. 근데 이게 저는 3의 끝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왜냐면 그럼 여기가 4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럼 3의 1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3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3의 2가 되는데, 이 3의 2 모양이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일단
명확하게 여기 수많은 궤선들이 모이고 있는데 201이평, 122동평, 이동평균선, 기준선까지 가장 중요한 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은 여기가 이제 C의 3의 2고 결국 이제 C의 3의 3으로 강력하게 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 조금 분봉으로 뭐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저기가 결국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본 건데요. 아까 여기가 이제 5파의 고점이고 5파의 고점이 아니죠. 이제 C고 C의 시작이고 1, 2, 3의 1 이게 3의 2인데 생각보다 이게 딱 이 쐐기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 쐐기 모양. 근데 이 쐐기가 결국 깨지고 나면 물론 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혹시나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뭐 한 번 정도 뭐 더 간다라고 봐도 뭐 이상할 건 없겠지만 이게 아마 1, 2, 3, 4, 5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거의 끝났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1, 2, 3, 4, 5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 결국 C 3의 3이다를 보고 이제 다른 이제 한번 보죠. 뭐 일단 유로를 먼저 볼 거예요. 유로는 워낙 비슷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도 똑같은데 살짝 이파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유로도 결국 여기가 5파 치고 그 다음엔 이제 잠시만요. 보시면은 유로는 이제 여기가 5파 고점 치고 이제 여기가 A고 이게 아마 A, B, C지 않았을까? B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C인데 그럼 여기도 이제 C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C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잠시만요. 네, C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뭐 사실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C죠. 1, 2, 3의 1, 3의 2인 거죠.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는 3의 2가 이제 채널링을 했을 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잖아요. 그럼 결국 ABC 파동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걸 이제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플랫 파동이라고 하는 N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자를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 보면은 뭐 딱 여기가 깨지고 나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A, B, C 파동이 저는 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 B, C로 플랫 조정이 이제 C의 3의 2로 마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뭐 결국 조정 파동인 건 똑같죠. 그러니까 뭐 하나는 쐐기고 하나는 N자 이제 플랫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거의 뭐 전저점까지 딱 오는 게 전형적인 플랫이고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프록터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A, B, C는 이 B가 전저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B가 아니고 새로운 하락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이렇게 급격한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 B파는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번에 나스닥으로 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S&P로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여기는 미국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사실 글로벌을 대표하는 가장 지수기 때문에 미국 S&P든 나스닥이나 장기 추세로 보도록 하죠. 여기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로나가 아니죠.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파동이 여기까지 1, 2, 여기까지 1, 2, 3의 1,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여기까지. 그래서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4파. 5파 고점 치고 이제 A, B, C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C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5파 고점을 치고 나서를 좀 살펴보면 여기가 A파 그 다음에 그러니까 5파 고점을 치고 이제 C인 거죠. 그러니까 A, B, C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C로 A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파 여기 딱 200이동 평균선에서 막혔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C로 똑같이 가고 있고 이걸 이제 C를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똑같은 겁니다. 결국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3인데 왜 여기 또 저점이 밑으로 내려가 있지? 근데 여기도 지금 3의 1인 거고 3의 2인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를 좀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일목균형표지 괴선으로 봤을 땐 여기선 기준선이 딱 내려오는 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선을 위로 뚫지 못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싶고요. 분봉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좀 복합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조정은 조정인데 조정 파동의 모양이 다른 거죠. 결국 아까 여기까지가 2파였었죠. 2파고 결국 여기가 3의 1, 3의 2가 나오는데 왜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인데 일단 먼저 그려놓고 생각하죠. 여기가 3의 2고 여기가 3의 1이고 3의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파동이 아이고 지워버렸는데 뭐 상관은 없죠. 이제 아까 이미 그려드렸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걸 명칭을 뭐라 하죠? 이게 뭐 아무튼 확성기 같은 이 모양이 나왔었고 이걸 뭐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뭐 제가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이게 A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B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B파는 뭐 모양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얘랑 그어서 하단 채널을 그어서 이 채널을 또 이렇게 그어 보면은 여기를 살짝 넘어갈 수는 있죠. 넘어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A, B, C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A, B, C파로 이 C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C가 종료되고 이제 결국 지금 다시 이제 내려가는 C의 3의 3파가 저는 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뭐 그냥 긴 추세로만 봐도 A, B, C잖아요. 근데 이제 C의 길이가 A파랑 같은 게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A파보다 1.618배 더 길거든요. 근데 같은 데로만 빠져도 뭐 사실 훨씬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S&P는 수치를 기억이 못 하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지금 한 1400 정도 되는데 바닥일 때가 지금 한 11,000 정도 되고요. 뭐 결국 거의 한 8,000 정도가 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훨씬 많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좀 보면은 이제 국내 쪽은 뭐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좀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솔직히 국내가 제일 안 깔끔하거든요. 여기까지가 O파 좀 치고 여기가 쐐기 파동 나오고 A파 그 다음에 여기 B파 C파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게 큰 A, B, C가 큰 A고 여기가 B라고 보는데 모양상 여기 B가 너무 좀 짧긴 해서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이 A의 길이에서. 그래서 좀 깔끔하진 않다라고는 보는데 뭐 어찌됐던 간에 결국 여기가 똑같이 C는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1, 2, 3의 1, 3의 2라고 보여집니다. 3의 2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기준선은 넘지 못했고 분봉으로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약간 플랫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플랫 A, B, C 이 플랫 파동 A, B, C라고 이제 플랫 파동이라고 거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보면은 뭐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닿는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느낌의 A, B, C 정도의 플랫 파동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다음 파동은 하락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똑같거든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비트코인 오늘 제가 뭐 띄워드리진 않았는데 뭐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고요. 사실 그래서 결국 A, B, C 큰 A파 빠지고 그 다음 큰 B 올라가고 그 다음 지금 내려가고 있는 파동은 모습이 똑같다. 결국 1, 2, 3의 1, 3의 2 정도 가고 있다. 결국 3의 3의 3으로 빠지는 파동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빅스는 그렇게 보고요. V코스피는 빅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에서 지지하면서 기준선 방향도 올라가고 있는 걸 봤을 때 뭐 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좀 약간 쇼크가 올 정도로 저는 뭔가 사태가 좀 개인적으로 터지지 않을까. 머지않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도 모양은 뭐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똑같이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이다. 결국 3의 2의 조정 파동이다. 3의 3으로 출발할 테니까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항생은 뭐 사실 파동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저는 항생 중국 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사실 유동통 데이터에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는 중국 상태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차트도 좋지 않죠. 뭐 다 꺾인 차트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사실 여기도 파동이 깔끔하진 않은데 뭐 중요한 건 이거 왜냐면 사실 파동이 왜 안 깔끔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국내도 그렇고 좀 약간 중국도 그렇고 후진 시장일 수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장 참여자가 많고 시장이 효율적이어야 뭐 사실 이게 파동이 더 잘 맞거든요. 실제로 원 저자분도 그러시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런 중국도 그렇고 워낙 좀 관치가 세죠. 이제 좀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잘 맞지는 않는다. 사실 파동에. 그렇고 이제 결국 여기도 뭐 전환선에서 지진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전 중국은 계속해서 좀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차트도 그렇고 실제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일단 기준선에서 잘 반등을 했고 기준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기준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안착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계속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 계속 반등을 하면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빠질 거라고 보고요. 10화 바닥 때 이제 그러니까 증시 10화 바닥 때 저는 그때 금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나중엔 사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국고 10년 이제 오늘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뭐 계속 좋지 않습니다. 뭐 사실 여러적인 측면에서 뭐 지금 뭐 크레딧 시장도 계속 좋지 않죠. 뭐 레고랜드부터 해서 뭐 어느 건설사가 뭐 유동성이 없다, 뭐 어느 뭐 캐피탈이 없다, 뭐 어느 증권사가 없다, 뭐 어느 뭐 다 지금 돈이 없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PF며 뭐 다 터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회사채 그냥 사실 공모 선순위 채권도 다 터지고 있고 이제 뭐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많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좀 계속 좀 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그런 크리틱 부분은 뭐 금리가 튀어서라기보다는 뭐 튀어서도 있겠죠. 좀 약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금으로 돈이 많이 가서 그렇다고 봅니다. 정기여금으로 돈이 많이 묶이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은행채 발행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뭐 LCR도 6개월 다시 이제 유예해줘 버렸죠. LCR 이제 규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성 이제 커버리지 레이쇼라고 해서 그것도 유예를 해줬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채 발행이 많았었는데 뭐 좀 1.6조 채한 펀드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지원책을 내고 있긴 한데 뭐 사실 그냥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좀 약세 추세는 뭐 지금은 너무 과하게 약세여서 뭐 그건 조금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뭐 중기적인 추세는 저는 뭐 계속 진행되리라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계속 몸을 사리셔야 된다. 뭐 저 같은 경우에 계속 계속 말씀드렸죠. 뭐 시장이 아니다 뭐 코스피 5천 간다 할 때 제가 딱 여기서부터 숏을 쳤었어요. 여기서부터 나스닥 숏을 제가 코스피 숏이랑 나스닥 숏을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시에 선물 매도 포지션이랑 이제 풋옵션 이제 국내 쪽은 풋옵션 많이 했었고 이제 해외 쪽은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때 먹고 이때 잠깐 손실 봤다가 또 정리하면서 이때 기다렸다가 이때부터 또 매도 쳐서 먹고 또 요때 잠깐 또 올라갈 때 손실 났다가 또 여기서 기다렸다가 또 한 이 정도부터 다시 숏 치면서 다시 이제 먹고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뭐 이때까지 먹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지 않을 거다. 이제 왜냐면 결국 지나오면서 이게 A랑 B라는 걸 알게 돼버렸죠. 지나고 나니까 더 깔끔하게.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건 C고 근데 지금 C가 아직은 너무 짧다. 더 가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국고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계속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매크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자세하게는 뭐 결국에는 저는 뭐 최소 4년간은 어려울 거다. 이제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뭐 단기 반등은 했지만 결국 기준선 넘고 구름대 넘기 전까지는 뭐 계속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주 환원이 계속 중요한데 굳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 필요가 없는 거죠. 주가 완전 바닥 쳤을 때 대주주가 뭐 자사주 매입을 더 하든 유상 감자를 하든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때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워낙 싸지만 너무 싸지만 뭐 왜냐면 순연금이 5,500억 있는데 지금 시총 2,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워낙 싼 건 맞는데 뭐 싼 게 지금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대주주가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으면 뭐 아무리 싸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 어차피 그냥 증시 바닥 칠 때까지는 대주주는 안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워낙 튀니까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은 다 안 좋다고 봐요. 지금은 사실 저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제가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모든 주식은 웬만하면 다 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현대해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실제로 주가도 뭐 나쁘진 않죠.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면 고점 대비해서 뭐 저도 아직까지 플러스권인데 여기는 근데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뭐 사실 주식은 그렇게 다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 그 중에 낫다는 거죠. 네, 일단 뭐 구름대를 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 파동에서 A, B, C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개별적인 종목은 뭐 그렇게까지 파동이 잘 읽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뭐 추세가 요즘 증시에서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금리를 조정 안 하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사실 15% 정도면. 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얘도 고평가는 고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 나을 뿐인 거지 여기도 고평가는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를 좀 살펴보면 여기도 뭐 단기 반등은 해서 구름대까지 다 넘어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혹시나 구름대를 깨지거나 뭐 기준선 깨지면 기준을 정해놓고 뭐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더 큰 하락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현대해상도 그렇고 뭐다 빠질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우리 금융주도 그렇고 뭐 저는 뭐 주식이 꽤나 많기는 한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해지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뭐 크게는 상관이 없긴 하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빠질 것 같긴 하다. 결국엔 다 좀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 있어 보이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기대 수익률로는 사실 이 정도면 싼 편이죠. 싼 편이긴 한데 금리를 조정하니까 여기도 제일 비싸다. 사실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는데 뭐 여기서 깨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 같고 결국 기준선 방향 내려오겠죠. 이제 내일 되면 고점이 바뀌니까요. 내려오잖아요. 이 내려오면서 좀 주가도 같이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도 약간 쐐기 같은 스타일로 갔다가 깨지면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땐 나쁘지 않지만 금리를 감안하니까 나쁘더라. 그리고 금리를 감안 안 한 거는 8%대 항상 증시가 조정을 보이더라. 그랬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맞고 있는 추세다. 뭐 결국은 와르르 저는 무너지리라 26일 프랭스팬도 다시 역전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55%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고는 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한 9%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치면은 조정을 항상 주가가 보였었고 이번에도 그렇고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품질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근데 뭐 그거는 뭐 저는 뭐 일시적인 거다. 물론 이제 뭐 또 터진 거긴 한데 뭐 지금은 잘 되니까 뭐 보는데 뭐 사실 여기는 MACD나 RSI로는 뭐 좀 플러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뭐 증시가 다 안 좋은데 혼자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건 저는 물음표긴 하거든요. 굳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봅니다. 뭐 저는 사실 현대차 차를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 좋아하는 편인데 뭐 그걸 떠나서 주식은 다른 얘기죠. 밸류에이션은 비싸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괴선 다 모여 있고 여기 기준선 다시 돌파 못하면 저는 또 와르르 무너질 텐데 아마 와르르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똑같은 거죠. 결국 C의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밸류에이션도 고평가고 상대가치평가를 봤을 때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고평가더라. 금리를 조정 안 하면 쌉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조정하니까 고평가더라.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롯데케미칼 지금 롯데그룹 이슈가 많죠. 아까 뭐 그 롯데건설 계속 PF 이슈 나오고 또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이 가장 지금 우량 계열사인데 또 일진머티리얼스 한다고 또 2.7조 쓰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롯데그룹이 뭐 사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뭐 여기가 이제 좀 돈도 지금 빌려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엮인 게 많죠.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 자체 실적이 또 사실 이제 화학 쪽 사이클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지고 있고요. 기준선이 또 내려올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고점이 바뀔 테니까요. 와르르 그럼 똑같이 또 와르르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상 뭐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고평가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건 없는 것 같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전환선 내려오고 여긴 기준선 이제 또 계속 내려오겠죠. 앞으로 고점이 바뀌니까요. 쭉쭉쭉쭉쭉쭉 내려올 때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매우 쌉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프로판가스 이런 게 계속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가스 쪽이라 가스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되는 거를 먼저 사서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완전 비쌀 때 뭐 주가가 45만 원일 때 지금 10몇만 원일 때 사실 밸류에이션은 똑같다라고 보셔도 똑같은 겁니다. 금리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잘 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뭐 여기도 떨어지는데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나쁘진 않은 거죠, 사실. GS는 저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절대가치 평가로도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는 금리를 감안해도 여기는 저평가라고 봅니다. GS는 좋게 보는데 뭐 떨어지는데 혼자만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이겠죠. 상대적으로 빠지긴 빠질 것 같다. KT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200이라고 전환 기준선 걸려 있는데 못 넘고 빠지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추세가 아직 좋지는 않은 거죠. 여기도 이제 금리 조정하면 근데 또 비싸 보인다. 금리가 다 계속 문제다. 보실 수 있습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사실 기준선 구름대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기준선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상당히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싸고요. DLNC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로는 비싼 건 아닌데 뭐 엄청 싼 건 아니다. 뭐 이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감안했을 때 뭐 카카오는 뭐 데이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죠. 사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전환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추세. 뭐 결국 전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단기 반등을 조금 더 했다 빠지든 그냥 빠지든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큰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는 아니고요.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금리를 조정하면 비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은 넘었지만 기준선 구름대 여전히 멀리 있고 26일 후행 스팬이 내려오면서 결국 이제 기준선도 내일부터 다시 내려오면 뭐 주가도 저는 같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고평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고평가다라고 뭐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개선 다 모여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은 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 고려하니까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부분 종목이 다 고평가죠. 금리를 고려하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구름대를 확실히 넘기지 못하고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고, 26일 프랭스팬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전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고평가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기준선 넘었는데 뭐 구름대라도 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싼 밸류에이션은 아니어서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금리를 고려하니까 비싸더라. 뭐 그렇게 손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를 넘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혼자 가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금리를 조정해도 엄청 비싸다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포스코는. 그렇다고 뭐 싸다고 말할 정도도 아닌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보시면 뭐 이건 누가 봐도 조정 파동이죠. 결국 조정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면 그래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확실히 비싼 건 아닌데 엄청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뭐 그냥 그 정도, 살짝 싼 정도 밸류에이션,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개선 다 모여 있어서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선이 모여 있으니까 결국 위든 미치든 곧 발산을 한번 하리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더라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 뭐 굳이 전혀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그냥 적당하다, 뭐 굳이 메리트는 없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를 고려하니까 오히려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월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빠져나오기도 계속 말씀드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PF가 결국 문제가 돼버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PF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사실 저가로 매입하기에도 좋긴 하겠죠.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PF가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해결이 되면 너무나 싼 건 맞고요. 이제 해결이 되는 걸 보고 이제 어차피 10화가 끝날 때까지는 뭐 주식을 추가로 살 생각들은 전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결국 그냥 10화 바닥대까지는 선물이나 옵션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ETF 하시는 분들 ETF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방어적으로 좀 행동을 하시다가 뭐 저는 이제 바닥 왔을 때 뭐 저때 이제 상황을 봐서 뭐 저평가된 주식들을 좀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뭐 PF 비중이 높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싼데 금리를 조정해도 그렇고 뭐 주가는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울도 그렇고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보면은 뭐 결국 A 여기까지가 A, B, C, A 그 다음에 A, B, C, B, C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크게 전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애플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포스코가 아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단계 이렇게 조정 보이고 나서 저는 다시 하락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똑같이 A, B, C로 중기적인 하락이 나타나리라 보고요.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결국 아마존도 A, B, C 조정 이후에 B파 반등 후에 C파로 내려가지 않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여기도 갔다가 그러니까 A, B, C로 B파가 완성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조정 파동이다. 누가 봐도 조정 파동은 조정 파동이다. 이 조정 파동 이후에 결국 위든 밑이든 강하게 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밑으로 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죠.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금리를 고려하니까 여전히 고평가다. 그리고 주가가 단기 반등은 좀 했었지만 결국 파동을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겠죠. 이게 C의 2일 가능성을 배제는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지표를 봤을 땐 아마 C의 3의 2가 어제까지였을 것 같고 C의 3의 3이 이제 아마 곧 시작되지 않을까. 딱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남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